지난해 소비 지출이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가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4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3% 줄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가벼이 치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비 지출만 유일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분야였고 마스크가 포함된 보건 항목 지출도 커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데 많은 돈을 쓰다 보니 교육비는 20% 이상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코로나 시대 서민 가구 대부분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 이외의 모든 씀씀이를 줄였지만 소득은 예전 같지 않고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팍팍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치러진 4월 재보궐선거 결과는 1년 전 총선과 사뭇 달랐습니다. 국민이 정부 여당을 향해 준엄한 경고를 한 것은 부동산 여론 악화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를 돌보는데 더욱 매진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재보선 이후 쏟아져 나온 정치권의 반성과 성찰의 말들이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압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결의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1일 만에 700명대를 기록하면서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시사에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저희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청취자분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작은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보선 이후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사에도 반성문을 한번 좀 써보려고 합니다. 소통한다고 해서 참여했는데 안 읽어주더라. 문자만 읽고 선물은 한 번도 안 줘서 서운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사연과 함께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오늘 서운한 마음 확실히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커피와 케이크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 들으시고 놀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확진자 수가 700명을 기록했어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 늘어나 누적 10만 7,598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 700명은 어제보다 32명 늘어난 건데요. 이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대를 기록한 거는 지난 1월 5일 이후 93일 만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674명, 해외 유입이 26명이었고요. 지역 발생 확진자 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485명으로 전체 지역 발생의 72%에 달했고 비수도권은 189명, 28.0%였습니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1.51%로 어제 1.49%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늘 추가로 발생한 집단 감염이 혹시 있습니까? 네, 오늘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이 경찰관과 직원 등 총 13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고
중남경찰서가 밝혔습니다. 이 경찰서는 지난 6일 수사지원팀 소속 경찰관 1명이 최초로 확진된 이후 오늘까지 전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는데요. 오늘 오후 7시 30분 기준 총 96% 직원에 대해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직원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서는 이 경찰관이 방역지침을 어기고 동료 등과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는 등 사적 모임을 가진 뒤에 확진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 용인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관내한 지구대 소속 A 경위는 지난달 31일 오전 동료 직원이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께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경우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서 그 진단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택에서 대기를 해야 하지만 네. 이 검사를 마치자마자 이 지침을 어기고 이 같은 동료들과 함께 용인시 소재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고 저녁 7시까지 수원시의 한 음식점에서 다른 건설 소속 경찰관 1명, 지인 2명 등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같은 날 오후 6시 55분께 방역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 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 확진 판정을 결국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난 1일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 소식이 오늘 알려졌습니다. 이 수도권에서는 또 실내 체육시설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감염 사례가 나왔는데요. 서울 서초구 실내 체육시설 관련해서 지난달 2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오늘까지 추가로 5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지만 부산에서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부산 지역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졌다. 지금 이렇게 지금 방역 당국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방역 감염 고리가 학교로 지금 이어졌어요. 네, 부산 지역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6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부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2개 학교, 또 초등학교 3개 교회에서 각각 확진자가 나와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검사를 받고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등 방역 당국이 긴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 전북 전주시에서도 이 초등학교 3곳에 방과후 수업과 관련해서 지난 6일 이후 교사, 학생, 가족 등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지금 학교 학생들까지 집단 감염의 고리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들이 대거 적발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경찰이 지금 지난 5일부터 2주간 유흥시설 불법 영업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을 해서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진행 중인데요.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이 집중 단속을 진행한 결과 61건 총 255명을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단속 초반부터 이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이 된 건데요. 경찰은 지난 이틀 동안 유흥시설 등 2,700여 개 장소를 점검을 했는데 운영시간 초과 등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206명,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불법 영업 혐의로 49명을 붙잡았습니다. 이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인천 계양구의 한 유흥주점의 경우에 지난 5일 오후 11시께 이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상태였지만 사실은 영업을 진행 중이었다고 하고요. 이 경찰은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 24명을 검거를 했습니다. 또 서울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서도 지난 6일 오후 11시 35분께 손님들이 유흥적개번과 함께 시설을 이용하다 적발이 돼서 이 업주와 손님 등 19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9시 잠정 집계식에 나왔습니까? 예,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오늘 오후 9시까지 그 신규 확진자 수는 606명으로 어제보다 41명이 감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오늘이 딱 700명이었으니까 내일 같은 경우에는 600명대 중후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숫자가 많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오히려 그 감염자 숫자가 줄어드는 방향이 아니라 늘어가는 방향 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됩니다. 좀 이럴 때일수록 철저하게 방역 조치, 방역 지침을 좀 지켜주시는 게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4차 유행이 현실화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의 메시지를 내놨어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 오늘 서울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위기감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먼저 각성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60세 미만 국민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한시적으로 지금 보류한 상황 아닙니까? 네. 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내놨어요. 네, 사실 정세균 총리도 조금 전에 중대본 회의에서 다행스럽게 어젯밤 유럽의약품청이 매우 드문 부작용이 발생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전성은 유효하다는 공식 의견을 발표했다면서 네. 국제사회 안전성 평가를 면밀히 검토해 과학적 판단을 신속히 내려라, 또 결과를 투명히 알리라, 이런 지시를 한 바가 있는데요.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오늘 이제
그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젊은 층에서 면역 반응이 세고 국내에서 혈전 부작용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질병청이 이번 주 여러 혈전 백신 전문가와 유럽의약품청 결과를 검토하고 접종 재개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접종 재개 여부는 언제 결정하는 겁니까? 이 접종 재개 여부는 이제 오는 주말에 이제 결정이 될 텐데요. 예. 이 정부가 11일까지 이제 뭐 그 백신 그 권덕철 장관 말대로 혈전 전문가, 그러니까 의료계 전문가들과 또 백신 쪽을 연구해온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그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이제 이걸 결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오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유럽 의약품청에서 밝힌 것으로도 아주 매우 드문 희귀한 사례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백신을 맞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면 접종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있고. 네, 영국의 이제 관련 기관, 그 보건기관에서는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려서 그 접종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서 이제 이번 주말까지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 4월 재보궐선거 특집 방송 4시간 동안 진행해서 지금 오전 2시까지 오늘 오전 2시까지 2시 10분까지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당선자들의 윤곽이 거의 다 드러났고 확정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좀 전에 그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 여당의 이제 그 정책에 대한 어떤 유권자 평가가 아니었나 뭐 그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너무 간단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데요. 뭐 제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굉장히 바쁘죠. 지금 어제 오늘 아마 정신 없었을 것 같아요. 예, 뭐 이제 오늘은 이제 마음 편히 좀 자야겠죠. 어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뭐 그렇게 늦게까지 하진 않은데요. 저기 말씀하신 한 2시 정도까지는 저도 깨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정치권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이전하고 선거 전후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겠지만 기자들도 많이 바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개표 상황을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그 세밀하게 결과를 좀 분석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서울과 부산시장 모두 지금 야당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지역에서 또 어떤 연령에서 지지세가 높았는지 좀 더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선관위 기준으로 이제 개표가 100% 진행된 시간이 오늘 새벽 4시를 넘겨서 이제 100% 개표가 나왔는데요. 네. 이 중앙선관위 집계 자료에 따르면 먼저 서울시장 선거를 봤을 때 전체 행정단위 동 425개 동 기준으로 했을 때 오세훈 그 신임 서울시장이 총 420곳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425개 중에 420개. 그러니까 그 사실상 거의 전 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이제 승률을 올린 거고요. 네. 가장 수치가 높았던 곳은 강남구 압구정동. 여기서는 오세훈 시장표가 88.3%나 나왔다고 합니다. 압도적이네요. 예. 네. 그리고 425개 동 가운데 375개에서 과반 득표를 한 걸로 나타났고요. 가장 낮은 이제 득표율이 나온 곳은 관악구 난항동으로 여기서는 43.6%, 그리고 구로구, 구로 3동과 강북구 미아동 여기서도 45%, 44%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 이 5곳에서, 그러니까 5개 동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좀 근소한 차이에 그쳤고요. 원래 박영선 후보의 지역구였던 구로구에서는 구로 3동, 구로 황동이 이 승리를 거둔 동에 포함이 됐습니다. 뭐 개표 결과는 이렇게 동별로는 집계를 할 수 있는데 연령대별로는 사실 이게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네. 다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이 오세훈 후보의 70%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몰아줬고 50대에서도 이 오세훈 후보가 과반 55.8%를 득표하면서 크게 앞섰는데요. 이 특히 이제 30대 그리고 20대 젊은 층에서도 20%포인트 안팎의 격차를 보였다. 특히 20대 남성의 경우에 70%가 넘는 이 네.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보인 걸로 나타나서 그 부분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역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박형준 시장이 거의가 아니라 모든 자치구에 승리를 거뒀고요. 그러니까 강서구는 56%가 나왔는데 여기를 제외하고 모든 자치구에서 60% 이상 득표를 올렸습니다. 출구조사에서도 이제 4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이 박형준 시장이 우세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20대 이하에서도 51.0%, 그리고 30대 50.7%, 그리고 40대는 좀 낮았는데 44.7%
40%였고 50대에선 63.7%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78.5% 상당히 높은 득표율이 나왔습니다. 이 김영춘 후보 같은 경우엔 40대에서만 51.1%로 과반 득표를 올렸고요. 이 20, 30대에선 40% 초중반 그리고 50대와 60대에서는 30% 이하였습니다. 근데 서울 지역의 경우에 사전투표 결과는 조금 달랐다고요? 제가 50대, 60대 전부 30대 이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50대는 34.4%, 60대 이상은 20%였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전체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요. 물론 결과를 놓고 보면 역시 오세훈 시장이 이 박영선 후보보다 이 전체적으로 많은 표를 얻었는데요. 일단 총 득표수가 이 오세훈 시장 94만 5천 표 그리고 박영선 후보 84만 3천 표 이렇게 한 10만 표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다만 이제 사전투표에서는 이제 본투표와는 달리 25개구 가운데 11개구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강북 쪽이긴 한데 종로, 중랑, 성북, 강북 그리고 도봉, 은평, 서대문, 강서 그리고 구로, 금천, 관악 요 11개 자치구에서 이 박영선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어서 뭐 상당히 선방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이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지역이기도 하고 네. 또 민주당이 이제 사전 투표 때 좀 상당히 그 지지층에게 투표를 해줄 것을 많이 독려를 했는데 그 호소가 먹혀 들어가서 좀 지지층에 결집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40대에서는 민주당 지지세가 좀 강하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좀 많이 선택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그건 뭐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고 분석일 뿐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군소 후보 가운데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예, 그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3위부터가 거의 1% 또는 1%대 또는 1% 미만 뭐 이렇게 상당히 그 1, 2위 후보로 표가 집중이 됐는데요. 네. 그 3위를 기록한 게 말씀하신 대로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후보 이 1.07% 5만 2천 표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페미니스트 후보를 자처한 이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 그리고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무소속 신지혜 후보가 각각 0.68%, 0.48%, 0.37%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 세 명의 표를 합치면 약 7만 5천 표 정도가 나왔습니다. 적지 않네요. 네. 그리고 20대 여성들이 이 세 후보한테 표를 좀 많이 줬다. 그런 경향도 주목해봐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출구조사 결과로 이제 예측을 해보면 20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양당 후보를 선택하지 않고 뭐 기권 또는 기타 후보에 투표한 비율이 이 다른 어떤 연령 성별 때보다 상당히 높아서 15%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이거는 좀 상당히 유의미한 수치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후보는요? 송명숙 후보나 이수봉 후보, 오태양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진보당 송명숙 후보는 12,000여 표를 얻어서 0.25%를 받았고요. 그 민생당 이수봉 후보는 0.23% 약 1만 1,000여 표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래당 오태양 후보는 6,480표 정도를 받아서 0.13%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허경영 후보 득표율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일각에서 좀 정치가 뭐 좀 희화된 거 아니냐, 그리고 국민이 너무 정치의 염증을 느껴서 이제 양당 후보에 대한 좀 그 실망감을 뭐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저도 대체적으로 아마 그런 분석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선거 슬로건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것이다. 뭐 이렇게 한 것도 뭐 공감하는 분들도 좀 있기는 했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로 10년 만에 서울시장직에 복귀하는 오세훈 시장. 바로 그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다 마찬가지인데요. 원래 이제 선거일 바로 다음 날부터 임기가 시작이 돼서 오세훈 시장도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그 국립서울연충원 참배로 임기를 시작해서 이어서 서울시청으로 출근해서 이 환영 행사 그리고 취임 소감을 밝히는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오전 9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이제 그 시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서정엽 행정 1부시장으로부터 사무임계 인수서를 받고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로써 공식적으로 시장 취임 절차를 마친 거고요. 네. 그리고 취임 직후에 이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을 예방을 해서 협조를 당부했고, 이어서 출입기자실을 방문해서 기자들과 인사를 했고, 그리고 첫 현장 일정을 가졌는데 첫 현장 일정은 이제 서울시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한 거였습니다. 이후에는 시청사로 복귀해서 이제 간부급 그 시청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뭐 1호 지시를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아직 확인을 해보진 못했는데요. 어떤 걸로 시장직을 그 업무를 수행하느냐, 뭐 예를 들면 광화문 공사를 일단 재구조화 사업 있잖아요. 그거 멈추도록 뭐 지시를 내리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잖아요.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그 오세훈 시정의 이제 첫
그 방향타를 찍는 이제 사업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좀 관심이 가 있는데요. 일단 첫 지시보다 내일 이제 첫 대책 회의는 여는데 첫 회의는 이제 코로나19 관련으로 코로나 대책 회의를 내일 오전에 연다고 합니다. 네.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땠습니까? 예, 박 시장이 역시 오늘 그 8시 그 부산 충렬사 참배를 시작으로 이제 업무를 시작했고요. 오전 11시에 그 부산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서 당선증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오후 1시께 이제 부산시청에 찾아가서 이제 인수인계서에 서명을 하고 곧바로 업무 보고를 받고 이제 당면 현안을 결재를 시작했고요. 부산시장으로서 또 첫 현장 방문지는 이 그 서울시장과 마찬가지로 백신 예방 접종센터를 오후 4시께 방문을 해서 접종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일단 민생을 좀 살피는 모습을 도시장 모두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뭐 첫 번째 행보는 네. 뭐 서울 부산 할 거 없이 일단 코로나 뭐 지금 그 상황이 뭐 저희가 처음에 봤다시피 뭐 전국에서 700명씩 나오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그게 가장 먼저 챙길 현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선거 이후에 각 당의 움직임은 어떤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당을 떠났죠? 예, 뭐 홀가분하게 물러난 셈인데요. 김 위원장이 오늘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물러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자신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 폭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제가 약속한 것은 국민의힘이 다음 대선을 치를 여건을 확립하면 언제든 주저없이 물러난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서울 부산 재보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최소한의 기반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자연의 위치로 돌아간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통 퇴임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 감사하다 이런 덕담을 위주로 하게 되는데요. 네. 김종인 위원장 뭐 독설가로 좀 종편이 나 있지 않습니까? 네. 퇴임사에서도 상당히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은 근본적 혁신과 변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 투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 분열과 반목이라고 지적하고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봤듯 정당을 스스로 강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부 세력에 의존하려 한다든지 당을 뒤흔들 생각만 한다든지 정권을 되찾아 민생을 책임질 의지는 보이지 않고 당권에만 오로지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 많다. 이런 날선 비판을 내놔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특히 뭐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뭐 스스로 강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부 세력에 의존해서 당을 흔들려 한다. 이제 이거는 안철수 그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를 촉구하면서 김무성, 이재호, 김문수 전 의원 등이 이제 김종인 위원장 물러나라 이렇게 회견했던 걸 겨냥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근데 뭐 벌써부터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누가 또 출마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당내 대선 주자들은 김종인 위원장이 남아있으면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해석까지 나오긴 하더라고요. 김 위원장이 당을 떠나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홀가분해진 정치인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쇄신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는데 지금 당내 기류가 어떻길래 이런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선거 이번 재보선에서 이겼는데 여기 승리에 취해가지고 그 이제 희희낙낙하다가 자칫하면 대선에서 지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경계심이 뭐 초선들 중진들 할 거 없이 좀 나 있습니다. 좀 퍼져 있습니다. 아니 뭐 민주당도 작년 그 총선에서 180석 얻는 압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지금 이런 그렇죠. 상황이 되잖아요. 딱 1년 만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초선 의원들 성명서도 우리 당이 이제 좀 우리 한계를 잘 알아야 된다. 우리가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고요. 특히 우리 당이 잘해서 거둔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 자만 말고 쇄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승리의 기쁨을 묻어두겠다.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몸가짐을 새로 하자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뭐 이른바 영남 꼰대당을 탈피하자 그리고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선 좀 차기 그 당권 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특정 지역 출신의 뭐 아주 중진 다선 대표 이런 거는 좀 곤란하다. 이런 뜻을 밝힌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럼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대표 출마한다는 소리 있지 않아요? 예,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금 차기 당권 주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근데 오늘 기자들이 그래서 저 대표님 혹시 그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예. 좀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원내대표 사퇴하고 다음 전당대회 나오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좀 돌려서 물어본 건데 뭐 주호영 대표가 오늘은 그냥 딱 잘라서 나 임기 끝까지 다 채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지금 송원석 의원이 당직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이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제 송명서가 바로 꼬집어서 얘기한 거는 지나 다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걸 꼬집은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뭐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는데요. 송원석 의원이 어제 이제 그 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 본인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랑 이제 후보 그 오세훈 후보가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그 꽃다발도 주고 이제 승리 소감 발표하고 이런 세레모니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본인이 이제 그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인데 본인 자리를 마련해놓지 않았다고 당직자에게 폭행을 하고 욕설을 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돼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제 출구조사 발표 직전에 이 중앙 당사에서 당 사무처 모 국장의 정강이를 발로 차면서 뭐 거친 욕설을 했다 이런 증언이 나와서 지금 사무처에서 상당히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리가 없었길래 자리를 또 만들어줬는데 또 누가 다른 의원이 왔다고 또 그 자리를 뺏겨가지고 뒤로 밀렸다 뭐 이래서 더 화가 났다 뭐 이런 설명도 뭐 했다고는 하던데 근데 지금 폭행은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송원석 의원은? 네, 뭐 송 의원 본인은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뭐 폭행은 없었다. 그냥 뭐 좀 그 말을 좀 언성을 높여서 심하게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무처 당직자 일동이 성명서를 내고 이 송 의원의 사과 그리고 탈당까지 요구를 했는데 그 어젯밤 그 사건 직후에 이제 사무처 노조에서 그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이 당직자 일동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 그리고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그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오늘 오후에 이제 노조에서 추가 입장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송 의원이 사실을 인정했다. 사과문을 들고 직접 사무처로 찾아왔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건 이후 상황을 송 의원이 후회하고 있고 피해 당사자들이 당의 발전과 송 의원의 헌신을 고려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니까 일단락이 될 거라고 그런 취지의 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초선 의원들 성명서 얘기도 하셨지만 이런 일들이 누적되면 좀 더 다음 선거에서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또 패배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뭐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일단 국민의힘을 떠나게 된 건데 이렇게 되면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지 않겠어요? 앞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후보는 누구누구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외에 뭐 정진석, 서병수, 조경태, 권영세, 홍문표 의원 이런 중진 의원들하고 윤영석 의원도 당권 주자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원외에서 김무성, 나경원 전 의원도 뭐 도전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향후에 이제 전당대회라든지 아니면 국민의당과의 통합 과정이 이게 어떻게 추진되느냐 오늘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의원들, 당원들과 상의해서 질서 있게 정리해 나가겠다. 그래서 향후 많은 분을 만나서 야권 통합을 어떻게 할지 정리한 후에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 열리지 않았나요? 어떤 내용이 오고 갔나요? 네, 그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승리를 자축하면서 이제 좀 그 이런 너무 자만한 태도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고요. 그리고 좀 눈길을 끌었던 거는 김태호 의원 올해 복당했던 김태호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이 모두 당에 들어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서 야권 통합 관련 주장이 나온 건데 뭐 이런 김 의원의 주장을 포함해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안팎의 여러 인사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들어서 그 통합과 전대 일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뭐 예를 들면 그 국민의당과 통합을 먼저 하고 통합 전당대회를 할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 먼저 전당대회를 하고 이후에 어떤 뭐 국민의당 또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과 접촉을 할 거냐 이런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12일 이제 비대위가 열리는데 이때 전후로 아마 이 총을 또 하게 하면서 이제 일정을 조정을 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보죠. 민주당 지도부가 재보선 참패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오늘 오후 이제 그 김상현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이 지도부가 그 일괄 사퇴를 하기로 결의를 했는데요.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를 최대한 앞당겨 실시를 하면서 이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도종환 의원이 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화상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최고위원 총사퇴로 의견을 모으면서 이런 결정을 한 건데요. 이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께서 많은 과제를 주셨다. 철저하게 성찰하고 혁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도부 총사퇴가 성찰과 혁신의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지금 비대위원장 누가 맡느냐를 두고 서로 간에 좀 잡음도 있었다면서요? 의원총회에서 좀 이의 제기하는 목소리도 좀 있었다고 하고. 그렇죠. 이제 사실 그 도종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부에서 좀 장관을 지내기도 했고요. 이른바 친문계로 분류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이른바 친문그룹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게
그 선거에 져서 이제 말하자면 선거의 증거에 대한 뭐 이른바 약간 책임 같은 걸 당해서 져야 되는 건데 네. 이게 과연 그런 이제 의미를 충분히 살린 인사였느냐. 그래서 이게 선거에 이겼을 때 비대위 구성하는 거랑 이게 뭐가 다르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뭐 일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발표 자리에서 이게 쇄신이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역시 조금 분란의 불씨가 계속 남아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민주당은 차기 당대표로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당대표 주자로는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지금 직간접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고요. 네. 원내대표 선거도 그 전대에 앞서서 실시를 하는데 원내대표 주자로는 윤호중, 안규백, 김경엽, 박완주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는 5월 9일에서 5월 2일로 일주일 당겨진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차기 지도부 선출에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 당이 흔들리면 안 되겠다 이런 위기감이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당 지도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내 혼란을 차단하겠다. 그래서 질서 있는 수습을 하겠다. 이런 건데요. 사실 이제 혼란을 차단하는 거랑 이제 선거의 패배의 어떤 교훈을 좀 되새기면서 어떤 반성의 자세를 갖는 거랑 이게 좀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통상은 이제 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시점이 있거든요. 아마 지금도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아까 모 최고위원 말대로 이게 쇄신이냐, 이게 쇄신의 의미가 충분히 담긴 어떤 그 결정이냐.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그 왈가왈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선거 백서를 준비한다는 얘기도 들리네요. 네, 민주당 박강원 사무총장이 오늘 SNS에 쓴 글에서 선거 결과를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국민 경고를 뼈저리게 성찰하겠다면서 선거 백서를 냉철하게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국민의 질책을 담고 민주당의 반성과 성찰,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담아 실천해 나가겠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성공시키는 민주당이 되겠다. 부동산 문제로 상처받고 고통받지 않도록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한 이낙연 전 대표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낙연 전 대표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요. 이 재보선으로 표현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면서 저희들이 부족했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저의 책임이 크다. 이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제가 부족했다. 이런 자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면서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미래를 차분히 생각하며 낮은 곳에서 국민을 뵙겠다. 민주당 또한 반성과 쇄신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 등에도 모두 불참했습니다. 근데 책임론에서는 약간 좀 비껴나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입장을 밝히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도 관심이에요. 네, 그 사실 이제 여권에서 대선 구도를 놓고 보면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 이렇게 두 명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이번 재보선 패배 책임론에서 지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조금 더 이제 운신의 폭이 넓어진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경쟁자가 없이 이제 1인 체제로 아직까지 11개월 남은 대선까지 달려가기는 좀 이제 벅찬 상황이라서 그 이낙연 이제 전 대표의 책임론이 발목이 잡힌 상황이 네. 이재명 지사에게 꼭 이제 반드시 호재라고만 또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혼자 가다 보면 페이스메이커도 없는 상황에서 지치거나 아니면 지지율이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른바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좀 이제 지금 친문 핵심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좀 비토 정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가 있으면 몰라도 이제 이재명 지사 혼자 독주를 할 경우에는 이른바 제3후보 같은 얘기가 또다시 나올 수도 있다. 뭐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선거 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요. 이 문 대통령은 오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극복,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 국정 쇄신이 좀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선거에서 이렇게 참패를 했다고 하면 또 어떤 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뭐 개각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네, 이 개각은 일단 이르면 다음 주에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해서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일단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사의를 표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는 이 후임 총리를 찾는 일에 좀 고심을 할 걸로 보이고요. 이 쇄신이라면 역시 뭐 인사 또는 정책의 이제 그런 방향에서 좀 검토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일단 뭐 인적 쇄신 관련해서 이번 참패에 대해서 책임지고 뭐 사의를 표명한 참모진은 아직 없는 걸로 알려졌고요. 정책 기조 전환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청와대가 좀 그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로 보이는데 오늘 이제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정책 변화에는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오늘 오전에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연 자리에서 한 발언도 많은 사람들한테 언론에서 화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홍 부총리의 이제 그 발언 기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해 나가겠다, 기조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이런 거였는데요. 다만 홍 부총리의 그 발언 내용 중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4.7 보선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그 후보들로부터 다양한 정책 공약 의견들이 제기된 데 대해서 취지를 짚어보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이란 지향점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주택 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좀 경고성으로 해석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주택 공급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는데 앞으로 이런 상호 협력이 더욱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하는 등 어렵게 시장 안정세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만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네. 이게 좀 약간 갈등의 어떤 그 소지가 될 만한 사안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죠.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할 거 없이 이제 야당 후보들의 공약은 대부분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 막 집을 집을 뭐 더 짓고 재개발도 막 허용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거는 의미가 있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김성환의 시사회에서는 작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지금 이제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소개 몇 개 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5250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케이크 먹고 싶어요. 아니 어제 그렇게 열심히 진행하시고 오늘 짱짱하시네요. 김성환님 화이팅 응원드려요. 이러고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448님 김성환의 시사야 듣는 낙으로 사는 청취자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니 힘들 때마다 들려주는 신앙송에 힘이 나기도 하네요. 저도 커피 한 잔 먹고 싶네요.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6511님 항상 새벽밥 미리 준비하면서 하루의 이슈를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무장갑 후딱 벗고 문자 한번 날려봅니다. 저도 커피 한 잔에 호사를 누려볼 수 있을까요? 해주셨는데요. 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이벤트 하나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문자 보냈는데 소개 한 번도 안 해주더라. 선물 한 번도 못 받았다 하시는 청취자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커피와 케이크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현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700명대까지 접근한 상황입니다. 91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또 내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데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거나 방역 조치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민 교수 연결해서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지금 300~400명대 박스권에 갇혀있다 이런 얘기 나오다가 500명대 올라갔다가 지금 700명대까지 갔습니다. 이게 4차 대유행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교수님? 네,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전국이 다 1을 넘었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 양성률이 2.4%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를 했고 그 한 예의 사례로 2주 전부터 학생 감염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차 대유행이 이미 지난주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방역당국은 아직 그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던데요.
네, 표현은 안 했지만 지금 그 양상 자체가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저는 유행이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신다. 지금 그러면은 더 오히려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네, 전국이 지금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네. 또 전국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1.5단계지만 2단계도 한 곳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2단계로 상향이 되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 유흥업소라든지 교회에 대한 대면 그런 것을 금지가 될 좀 상황이 높을 것 같고요. 네. 수도권에서는 2.5단계로 격상보다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아마 시설별, 위험별로 그 방역 수칙을 강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최근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한 유흥시설과 같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 강력한 방역 조치를 내릴 가능성을 시사한 바가 있는데요. 일부 유흥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네, 지금 2주 영업 제한 정도와 10만 원에서 사용자는 벌금, 사업주는 300만 원 이런 정도의 수칙이 그냥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네. 위반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와 구상권 청구들이 필요하고 또 업주별로 사업자 크기별로 그런 벌금이라든지 행정 조치가 차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흥업소를 통한 이 감염이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굉장히 급격하게 퍼질 수 있고 우리가 감염 경로를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종사자분은 또 여러 곳을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신속 항원 검사를 통과를 하신 분만 네.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역 당국에서 이른바 핀셋 방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핀셋 방역 조치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핀셋 방역이라고 하면 조금 국민들이 약간 어려워할 수도 있고 피곤해 하시는 면도 있는데요. 네. 어떤 시설에 대해서 좀 그곳만 타겟으로 해서 좀 방역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거리두기를 상향할 경우에는 성실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는 자영업자들까지 집합금지라든지 영업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고려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만 좀 더 방역을 강화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할 경우에 이게 정확성이 떨어지는데 자가진단 키트를 너무 신뢰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방역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 이런 이 주장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자가진단 키트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자가진단 키트를 지난 가을부터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PCR 검사와 신속항원 검사를 1대1로 정확도를 비교하는 것은 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PCR은 정확도가 높은 대신에 근접도가 떨어지고 시간상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신속항원 검사는 한 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FDA 승인 조건도 최소한 2회를 하기 때문에 그 신속항원 키트 자체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정에서, 학교에서, 유치원이라든지 유흥시설에서 2회 이상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면 정확도도 올라갈 수 있고 네. 밤에 콧물이 나거나 목이 조금 아픈 게 젊은 층에서의 코로나19의 특징입니다. 그럴 때 바로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PCR로 확진할 수 있고 그날 양성이 나오지 않아도 증상이 지속이 되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 확진이 됐다면 다음 날 24시간에서 36시간 이내에 재검을 하게 되면 거의 양성률을 얻을 수 있고요. 무증상 감염자인 경우에도 1회로도 58%, 유증상자인 경우에는 70% 이상 확진이 되고 증상이 있는 경우는 거의 9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신속항원 키트를 지금처럼 확진자가 많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 스스로가 스스로 신속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백신 얘기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유럽의약품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부작용이 연관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백신의 전체적 이익이 부작용보다 더 크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자가 많고 또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주 백신이기 때문에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인 경우에는 사망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룹에서는 당연히 백신의 이득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미만에서의 연령에서는 이 혈전 자체가 빈도가 낮기는 하지만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연령에서는 이런 이득보다는 위험도가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접종은 계속 지속하되 이러한 연령에 대해서는 일부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정부도 접종 후에 특이 혈전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서 60세 미만의 접종을 항시적으로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 주말에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접종 재개 여부를 판단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어떻게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시나요? 네, 국내에도 60% 이상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기 때문에 2분기에요. 접종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국내에도 이 제품에 경고 문구를 삽입을 해서 의료진과 접종자들이 부작용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아서 우리가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각적으로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령적으로도 60세 미만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특히 여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를 고려하여 60세 미만에 대해서는 일부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접종을 하거나 아니면 접종을 후반으로 미루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 보면 아주 희귀하고 드문 사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혈전증하고 좀 다른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혈전증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다른 겁니다. 아, 다른 우리가 거예요? 일반적인 혈전증은 오래 누워 있으면서 이러한 혈전이 피떡이 응고가 되는 거죠. 네. 순환이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리에 생기는 심부 정맥 혈전과 폐 색전증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그분의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증상 자체가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고 항응고제를 쓰게 되면 대부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굉장히 희귀한 혈전은 주로 뇌정맥동 혈전이고 파종성 혈관 내 응고라고 해서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질환입니다. 이러한 것은 예측이 어렵는데 백신 접종 후 대부분 2주 이내에 발생을 하고 사망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혈전의 빈도와 비교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연령 제한에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혈전증의 경우에는 증상이 발현되고 난 다음에도 사망으로까지 잘 이어지지는 않지만 지금 뇌정맥동 혈전증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높아서 일단 중단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라는 거죠. 네, 단지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일반 혈전증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발견을 하면. 네. 그런데 이 희귀한 혈전증은 우선 뇌정맥동 혈전 같은 경우 복강내 출혈이나 파종성 혈관 내 응고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예측도 힘들고 치료 자체가 일반적인 혈전보다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혈전증 의심 증상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접종 후 2주 이내에 호흡곤란이나 흉통, 그리고 복통이라든지 두통이 3일 이상 심각하게 지속이 된다거나 시야가 흐려지든지 다리가 붓는 일반적인 혈전뿐 아니라 뇌정맥동 혈전이나 복강내 출혈을 모두 총합하는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되고 이러한 사항이 제품의 경고 문구로 삽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국가별로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나이대가 또 각자 다 다르더라고요. 이 네. 판단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지금 젊은 층에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뇌정맥동 혈전증이나 이런 사망률이 치명률이 높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일반적인 색전증하고 뇌정맥동 혈전증하고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 빈도로 발생하는 겁니까? 네, 뇌정맥동 혈전 같은 경우는 100만 명 중에 1명, 많아도 3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이 사례를 보면 유럽연합에서 3,400만 명의 접종에 169사례,
EU 자체만으로는 2,500만 명 중에 86사례가 발견이 됐고요. 네. 영국의 경우에는 2천만 명 접종에 79명의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31명의 사례 중에 9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가 아니라 10만 명 내지 20만 명 중에 최소한 1명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례 자체가 백신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EU에서도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령 제한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래도 백신을 접종했을 때 그때 이익이 더 크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의 사망률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백신 접종에 의한 사망률이나 그런 것이 훨씬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을 고려해서 20대에서 50대 사이에는 사실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사망하는 율은 극히 낮습니다. 도리어 혈전으로 인해서 이런 치명적인 결과로 사망하는 경우가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 위험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해야 좋을까요? 네, 정부가 아마 내일 주말에 발표를 하시겠지만 국내에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으로 인해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나 그런 것을 지금 낮추는 데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 제한에 대해서 일부 저희가 제한을 걸고 만일 접종을 원하는 분한테는 접종을 하시게 하고 네. 하지만 강제성을 띠기보다는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접종을 미루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는 하반기에 백신이 좀 더 수급이 원활해질 때 선택적으로 백신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백신 수급도 아직 확실하진 않은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좀 불안 요소가 있는데 방역당국이 잘 좀 정리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앞서 저희가 여러 차례 공지해드린 것처럼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 반성문 쓰고 있는 날인데요.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보냈는데 한 번도 소개 안 돼서 서운하다. 뭐 이런 이제 문자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274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오랜만에 문자 보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상품 받는 대열에 못 들겠지요. 그래도 주신다면 앞으로 열심히 보내겠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0584님, 문자는 한 번 정도 소개가 되었지만 선물은 노였어요. 왜 그랬어? 추첨이 안 된 그런 사례가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각별히 신경 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49님, 60대 중반이며 매일 김성환의 시사회를 애청하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지금껏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 주셨는데요. 아이고, 부디 선물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추첨해서 또 선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문자 주신 분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커피와 케이크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매일 아침과